이스라엘이 한반도 통일 작전에 모사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이번 하마스 사태를 통해 무기를 지원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동의 패권국인 이란까지 눈치를 보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던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겨 영토까지 축소되었고 시리아인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며 유럽과 중동 땅 여기저기를 헤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제주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편패 북한의 분노 폭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나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어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면 바다 한복판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도가 뜨게 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 국제적인 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불법단체 우리말로는 괴뢰정부 괴뢰국가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접단이 이스라엘에 작정한 듯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스라엘 인명에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문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즉 가자, 지구와 서한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작전 일을 하여 철의 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북한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대한민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단 하나 이스라엘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까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부를 아예 지워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반도의 모사드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드에 의한 북한 정권 괴멸 작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국가와 정권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한 작전 수행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용천역 폭발 사건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 기술자 대거 날려버린 이스라엘. 이각에서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핵과학자들, 시리아 과학자 12명을 폭사시켰다는, 실제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시리아인 과학자 12명과 북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확실한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중인 시리아의 핵 보유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열차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핵 보유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험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북한 괴멸 작전 나설 가능성 높은 상황. 사태 이후 다퉜던 북한의 국경이 현재는 개방된 상황입니다. 북한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 맞춰 중국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던 탈북민 민간인들 수백여 명을 북한으로 틀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대로 북한에서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북한 국경이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의 모사드의 작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러시아의 개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모사드의 활동 가능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모사드로의 정보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놀라운 부분은 북한 바로 인접한 러시아 땅에 또 다른 유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동 연해주 인근 하바톰스크 부근의 제2호 유태인 자치구역입니다.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 중인 이스라엘을 러시아보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신분을 숨기고 북한 해방 작전에 나서게 된다면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통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탱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미국제 셔먼 탱크를 대거 이스라엘로 수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최첨단 드론 개발 아이언 돔개발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의 국가틀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희박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설립 연도도 이스라엘과 동일해 마치 쌍둥이 국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한국산 차량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을 박해했던 독일차나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차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한국차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로 프리패스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일곱 번째, 하마스 지원하는 북한 좌시하지 않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예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몰랐던 뜻밖의 시점, 뜻밖의 조직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면밀하게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알팍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전쟁의 참상의 몸서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2단계 계획 첩보가 입수되면서 전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를 작성 중인 11월 13일 현재 1년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난무하는 정보의 범람 때문에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요. 복잡한 전황 정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황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원고를 작성 중인 11월 13일 현재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범아랍 위성 채널 알-마야딘이 최초 보도한 속보에 따르면 시리아 동부 알-오마르 유전 인근 코노코 미군 기지가 15발의 로켓에 피격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습으로 미군 병사들이 다수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물리적 개입이 시작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 언론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격 사실을 최초 보도한 알-마야딘이 이란, 시리아 등 시아파 벨트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편파 언론인 탓에 아직 사실 여부를 맹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알-마야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세계 지도를 다시 쓸 거대한 전쟁의 전초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덩달아 이스라엘 역시 바라지도 않았던 목줄을 꿰게 생겼는데요. 많은 분이 강력한 원군을 끌어들이고 싶을 이스라엘이 미국의 참전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마스와의 전쟁이 집안 싸움, 소규모 무력 분쟁쯤으로 취급받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땅굴 130개를 파괴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전초 기지 11곳을 장악했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육상, 해상, 공중 전장을 가라지 않고 정예 부대를 총동원해 가자 지구를 맹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막 1달이 조금 더 지났음에도
지난 12일을 기준 무려 14,000회에 육박하는 공습이 진행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전술기를 동원한 화력 지원만 무려 3,300회에 달했고 공격 헬기 지원이 860회, 무인기 폭격도 570회에 달했습니다. 이쯤이면 문자 그대로 가자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준인데요. 명상이 업로드 1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8회의 공습을 퍼부은 셈입니다. 과연 이런 맹공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스라엘군은 일주일 사이 점령지를 넓혀 가자시티 서부 해만선을 장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서부 해안의 마지막 남은 거점인 알시파 병원과 알샤티 캠프만을 남겨두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황만 보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모두 소탕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음에도 일부러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황당한 먹지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핑계로 팔레스타인 국민의 숫자를 줄이고 가자 지구에 대한 장막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붙은 모명들을 떠올려보면 언뜻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현실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고전하고 있는 건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군 소속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일컬어 전체 15라운드의 복심 경기 중 4라운드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맹폭은 이스라엘이 힘을 숨기고 있다기보다 전쟁 초기 주도권을 휘어잡기 위해 이스라엘이 총력을 기울여 기반을 다져 놓은 것이라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물자 소모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군사 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군은 약 1달간의 전쟁 기간 동안 23,300발 이상의 탄약을 소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약 500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은 셈인데요. 이로 인한 효과는 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군은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가자 지구를 남과 북으로 갈랐고 가자시티 서부 해안선을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손실은 34명 전사가 전부입니다. 한 명 소중하지 많은 병사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얻은 전과에 비하면 분명 예상보다 적은 피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마스의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중한 작전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대한 분량의 공습을 앞세워 시가전을 제한하고 하마스 병력을 가자시티 중심에 봉쇄하고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결국은 지상군을 이용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장기 작전을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마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게릴라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초전에 불과한데요. 게다가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총력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도발로 섬한 지구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첩보까지 입수되었습니다. 이른바 공격의 2단계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물씨가 비교적 온건한 서한 지구에서도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은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두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전쟁의 화마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선의 방만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야금야금 가자 지구 점령지를 넓혀가는 것뿐입니다. 일단 점령만 하고 나면 재통치 논의 같은 복잡한 정치 싸움에 국제적 여론은 흥미를 잃을 테고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수순으로 사태가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스라엘조차 국론이 지리멸렬하게 분열하며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의 시청자분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인사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 이스라엘 주요 내각 인사 중 네타냐후 총리는 그나마 정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타마르 벤 그비르 공안부 장관 같은 인물은 이스라엘 국무회의에서 공공연하게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하마스의 공격에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으니 그들도 테러범과 매한가지라는 얼토당토 많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치안, 경비, 소방,
방첩 등을 총괄하는 공만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법무장관 등은 벤 그비르 장관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소한 일부는 벤 그비르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압도적인 다수가 레바논 헤즈몰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지금 전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네타냐후 총리가 쪽주 중인 이스라엘 내각을 맡고 있는 유일한 만전장치가 된 꼴입니다. 심지어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네타냐후 총리의 해임권까지 논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물리적으로 박살났지만 하마스의 공격에 속부터 골마 썩어가고 있는 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여론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국제적인 여론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게 아니라 가자 지구의 병원과 싸우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알시파 병원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3,000명이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최소 5명 이상이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누가 악당인지 헷갈릴 만도 한데요. 얼핏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에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잔인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군은 10시간이 넘는 교전 끝에 가자 지구 북부 자발리아 인근에서 전초기지 17분미라고 불리는 하마스의 요새를 장악했습니다. 해당 지역 역시 알시파 병원처럼 많은 수의 난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적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자발리아는 이스라엘 독립 이후 건설된 팔레스타인 최대의 난민촌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팔레스타인 난민만 무려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초기지 17을 장악하기 위해 3일 내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건설한 구조물을 향해서만 폭격을 가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가자 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첫날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만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생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군이 전초기지 17을 점령하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지상군은 쑥대밭이 된 전초기지 17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학교 옆에 건설된 하마스의 드론 제조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명의 자국 군인을 희생하면서 보병만을 이용해 점령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까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마스는 민간인, 그것도 학생들을 인간 방패로 세운 것입니다. 서글프지만 이를 점령하는데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마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이터, 병원, 주택, 모스크 등 민간 시설에서 하마스 땅굴 입구가 발견되는 건 이제 예사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 전투 공병대는 점령지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치원의 어린이 침실 침구 아래 건설된 땅굴 입구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면 악마도 한 수 접을 수준인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민간인 피해가 동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스라엘만의 잘못으로만 두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하마스가 인도적 목적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게 지원된 구호물자를 약탈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사실상 200만에 육박하는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 전부 하마스의 인질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가 신원 미상의 무장단체에 의해 피격당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다면 하마스는 고사하고 이스라엘까지 전쟁의 주도권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이 악다구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온갖 변수가 창궐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향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지도자들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쫓아다닌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증유의 전쟁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숨겨둔 발톱을 꺼내자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위치로 급상승한 대한민국의 현 위상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휴전은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 총리의 담화에서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끔찍한 공격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는데요. 휴전 요구에 대해 이는 야만에 항복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마스에 잡힌 이스라엘 인질을 풀기 위해선 더욱 강한 압박과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총리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전격적인 하마스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성명을 통해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를 이스라엘 군이 장악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다수의 하마스 군을 사살한 것은 물론이고 핵심 위치에 있는 장교들을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를 장악, 남부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놓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더불어 사우디에서도 휴전협정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휴전협정이 무산된 것이죠. 급진적인 시아파 무슬림으로 구성된 후티 반군은 재작년부터 사우디의 주요 시설들을 급습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이용한 것점 공격으로 사우디를 괴롭혔습니다. 사우디의 군사력이 후티 반군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휴전협정을 제안했었고 두 군은 가까스로 서로를 향한 총구를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중동 전역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수품이 더욱 모자라게 될 전망인데요. 20개월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까지 무기를 긁어 모으고 있기에 군수품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군사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내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방산조달청의 괴란 마텐손 청장은 유럽 및 미국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 자원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롯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동해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면 예비 보급품마저 써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가장 시급하게 보충해야 할 군수품은 여러 물품 중에서도 155mm 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탐내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0만 발 수준인 포탄 생산량을 5배 늘려 100만 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미 정부 역시 모자란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군사 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알려진 액수는 33조 8,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물량을 찍어낸다고 해도 당장 쓸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국 제조업체의 비참한 현실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미국 방산업체는 대기업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구조가 아닌 하청업체를 비롯해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에서 하달 명령이 내려가고 이를 중소기업이 받아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이죠. 경기가 활발하고 전쟁 물자가 계속 소비되었던 90년대와 다르게 2010년대 들면서 전쟁 물자 감축을 부르짖었던 미국은 서서히 방산 물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낡은 부품 산업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방향 전환은 방산업체와 협력하던 미국 중소업체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술력을 가진 이들이 실업자가 되는 한편 공장은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해 먼지만 쌓이고 기계에는 녹이 잔뜩 슬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 뒤바뀐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가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다급하게 중소업체들에게 발주를 넣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폐업한 것은 물론 생산 설비까지 팔아치운 탓에 방산 무기를 만들 부품 하나 생산하기 위해선 생산 시설을 새로 재건해야 했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방위 산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 수는 4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0년간 15,000개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급하게 보조금 투입까지 약속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방산업체에 근무한 이들은 모두 퇴역하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인데요. 젊었을 적 내던 퍼포먼스를 노년에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노하우의 전수도 끊겨 설사 미국이 자원을 부어도 물리적으로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럽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을 이어왔던 독일 역시 급히 포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비용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 라인메탈에서 생산하는 155mm 고폭탄 한 발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한 발당 6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4배에 달하는 가격이죠. 결국 미국과 유럽은 155mm 포탄을 대신 구매할 수 있는 국가를 찾게 되었고 역시 답은 한국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155mm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오르면서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탄 보유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있는 우방국의 전쟁 예비 탄약, WRC, 동맹군을 위한 전시, 예비 비축물자를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의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기에 미국은 한국에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쌓아 놓았죠. 하지만 2005년 미국은 WRSA 폐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던 소련이 붕괴했고 지나치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죠. 그러면서 한국에 쌓아둔 60만 톤에 가까운 탄약과 미사일을 헐갑에 넘기게 되었는데요. 원래라면 미국 본토로 회수해 분해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양도 많을 뿐더러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에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에서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며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래식포가 많이 사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 계산한 미국은 오히려 처리 비용을 아꼈다고 좋아했고 한국은 미국 덕분에 엄청난 양의 예비 물자를 공짜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군수물자를 지원해야 할 국가가 두 곳이나 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진 미국은 다시 한국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극비리의 50만 발에 해당하는 155mm 포탄을 대여했는데요. 판매가 아닌 대여의 형식으로 미국은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낡은 포탄 재고를 처리하고 미국에서 새 포탄을 받아 비축 물자를 순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포탄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산 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 한국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유럽 주관 방산 포럼에 한국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한 155mm 포탄과 향후 생산될 포탄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가운데 나토는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포탄 지원을 대가로 한국에게 엄청난 약속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지역에 방산 무기 생산 공장을 설치할 것을 유럽 지도자들이 앞다투 요청해 온 것입니다. 한국 방산에 또 한 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을 꼽자면 역시 국내 최대의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입니다. 155mm 포탄은 물론이고 국군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탄약을 제조하고 있는 풍산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탄약 공장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평택과 울산, 부산, 대구 등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풍산에서만 연간 1억 발에 달하는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쏟아지는 주문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있어도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 쩔쩔매는 미국과 다르게 풍산이 즉각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차별화되는 일원화된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풍산은 전 세계 방산업체 중 유일하게 완성탄의 충전, 조립, 포장부터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일관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업체의 부품 생산을 맡기는 서방 방산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풍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 가 자유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죠. 또한 생산 시스템의 극한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성능은 최대화하는 전사적 생산 보전 TPM을 적용하여 첨단 반도체 회사에 버금가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기일을 철저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사는 이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개발 표준인 CMMI 2.0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 5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을 뜻하는 CMMI 최고 등급을 획득한 곳은 전 세계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나 달성할 수 없는 등급이죠. 땀을 흘리며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면서 풍산을 비롯한 한국 방산업계가 쏟아지는 돈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 전체가 향후 10년간은 개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방산 최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군사력 면에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맺으며 방산 시장에 큰 손이 된 이집트가 비밀리에 한국과 방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FA50은 물론이고 KF21 도입까지 나오는 등 한국 방산업체와 활발하게 만남을 가진 이집트가 이번에는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무호까지 사전 계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내부의 적에 맞서 강력한 화력을 지닌 미사일이 퍼려한 이집트가 믿을 수 있는 우방이자 군사 파트너인 한국의 무기를 미리 확보하고자 빅딜을 제시한 것인데요. 폴란드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한국 무기 쇼핑에 나선 이집트의 놀라운 결정에 대해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쾌청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전투기들이 연막을 이용해 붉은색과 푸른색의 문양을 만들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의 형상이었죠. 타국의 수놓은 태극기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코리아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죠. 이집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한 블랙 이글스의 공연은 성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펼친 공연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피라미드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로 보통 이곳을 지키기 위해 비행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는 공역을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블랙 이글스의 공연에 이집트 정부가 선뜻 공역을 내주면서 이집트 하늘에서 태극기가 나부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측에서 블랙 이글스의 조종 실력과 항공기 우수성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 협력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었죠. 이날 공연을 성사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노력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봉근 KAI 수출력 신센터장 상무는 한국 방산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 이글스 공연은 물론이고 방산 수출까지도 성과를 냈죠. 덕분에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집트 정부가 케아의 경공격기 F50과 현대로템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조만간 또 하나의 역대급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집트 수출은 역사적인 계약이 될 것이며 이집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프리카 전체 수출이 가능해지는 기념비적인 계약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12위의 군사력을 지닌 이집트는 고등훈련기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받는 등 훈련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F50과 KF21이 이집트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노후 항공기 교체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이집트가 어떤 무기를 수입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집트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 수입이 매력적입니다. 그동안 이집트 공군이 주력으로 써왔던 기종은 F-16으로 FA-50과 호환이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FA-50의 기본 모델인 T-50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경쟁 기종으로 꼽히는 L-15와 이탈리아의 M346도 후보에 있지만 한국 FA-50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교육 면에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부품 교체에 있어서도 이집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도 큰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한국의 FA-50 도입에 대해 열의를 보인 것도 이집트의 한국 무기 수입을 서두르게 만든 요인입니다. 물량의 상당수를 폴란드가 계약했기 때문에 만약 기회를 놓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차세대 무기 도입의 시간이 소모되는 상황. 이스라엘, 이란의 소규모 전투를 비롯해 테러리스트의 준동이
중동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기에 이집트 입장에서도 군 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 입장에서는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미 올해 초 K9 자주포 수입을 결정지으며 한국 무기 맛을 보았던 이집트는 다른 무기 수입에 있어 품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기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수입하면 기존 K9과 같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중요했죠. 그런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 알려진 수준의 무기 외에도 또 다른 무기 수입에 대해 논의가 한국과 이집트 사이에서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무 5분가 기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탄생한 현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국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고위력에 집중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확실한 타격을 통해 벙커는 물론이고 주변 부대까지 쓸어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기에 중동 국가에서 일찍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집트 역시 현무의 위력에 반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무 시리즈 수입과 관련해서 이집트는 논의만 했을 뿐 수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현무 시리즈 수출을 위해 이집트에 적극 건의를 했으나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태도에 수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죠. 그러나 이집트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입을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집트가 한국에게 탄도미사일을 요구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이집트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죠. 미국 싱크탱크 펠 센터가 운영하는 암즈 컨트롤 원크 소속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며 과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이집트가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는 관계 개선을 위해 타협 중이었고 이집트는 우호의 증거로 4개의 미사일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곰 1분으로 불리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었죠. 한국에서도 NHK-1 미사일 수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결국 수출은 좌절되었습니다.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었고 당시 한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온전히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허가 아래에 무기 수출이 가능했죠. 그러나 2023년, 그때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체 기술로 무장한 현무 시리즈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집트 역시 현무 시리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현무 수입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을 지은 것이죠. 이집트 언론사 알아람은 보도를 통해 이집트 당국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수입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5 도입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무5는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밀스럽게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탄두 중량 6톤짜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 이상 되는 미사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사가 탄두 중량이 2톤인 것에 비해 3배나 더 폭약이 많습니다. 이집트도 강력한 화력을 원하고 있었기에 이에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지대에 강력한 포탄을 이용 숨어있는 적들을 일망타진할 무기가 이집트에서 필요했는데 한국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이집트 정부가 먼저 접촉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압둘 파타후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방문, 무기 수입과 관련해 하나디펜스와 LI 진엑스원 등 주요 방산 업체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까지 퍼지며 한국 무기 수입 소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수입을 결정지으며 한국 방산의 참맛을 겪은 이집트가 다른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실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현무5를 원하게 된 것은 해안 방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링넥스원의 기술을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군사생산부는 기존 해안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해랑 분야에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벌였는데요. 대함 미사일 시스템과 자주포 확보를 핵심으로 대상 사업체를 살피던 도중 이집트 정부에서 원하던 현무5의 존재를 알고 이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현무5는 아직 실전 배치된 물건도 아니고 시험 및 안정화 과정이 남아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핵심 무기로 사용될 물건이기에 한국에서도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
그런데 이집트가 먼저 도입 추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난감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가 탄도미사일을 서두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핵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며 폭풍의 핵이 된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과도 대척점에 서면서 골칫거리로 급부상했죠. 핵을 보유한 이란에 맞서려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위력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그러나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고 재래식 무기 가운데서 핵에 준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딱 적합한 무기가 바로 현무오라 할 수 있죠.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핵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비용만 들인다면 충분히 수입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면에서 방산 협력을 이어온 한국이기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을 믿을 수 있었던 이집트 입장에선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의를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에 이집트 역시 자극을 받았죠. 연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국 방산. 이집트에서도 들려온 놀라운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대체 어디까지 한국 방산이 뻗어 나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